안녕하세요. 저는 이 방송을 즐겨 듣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둘을 키우면서 어머니 가게 일을 열심히 돕는 중이고요. 한창 활발한 나이에 아들 둘의 가게 일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사실 이혼 서류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 이혼을 굳게 결심을 한 상태이지만 남편이 도저히 안 된다고 매달리고 있어요. 소송이라는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 아이들도 어려서 솔직히 조금은 고민이 될 때가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저의 사연을 풀어보고 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서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제 결심이 그리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요. 우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러면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와 저의 심정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테니까요.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불우하게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엄마와 아버지의 사이가 정말 더 이상 이렇게 나쁠 수는 없다 할 정도로 최악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어쩌면 결혼을 하면 안 되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가족이나 내 처자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정 경제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분이 바로 제 아버지였죠. 아버지는 늘 자기가 벌어서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쓰면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가고 싶은 곳 마음껏 가는 정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자기 자식이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사셨고요. 그래서 저는 늘 엄마 아버지가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만 보면서 자랐어요. 또 어디 나간다는 거예요? 월급은? 당신은 집이 옷 갈아입는 곳이야? 제발 이번 달 반값이라도 주고 나가요. 예? 아이씨, 놔.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 아, 너 알아서 잘 살잖아.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마. 그게 말이 돼? 나가서 여자를 만나든 뭐라든 내 상관 안 할 테니까 제발 처자식 먹여만 살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빌었잖아. 그럼 네가 먹고 살지 굶어 죽냐? 아유, 씨, 이거 안 나. 확 진짜 매운맛 한번 보여줘. 사람 숨 막히게 왜 이래? 두 분이 싸우는 건 그 강도도 전혀 약하지 않았어요. 서로 공격하고 언성을 높여가며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둘이 죽일 듯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가 결국은 집안의 집기가 날아다니며 망가지고 결국은 엄마가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끝이 났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이불 속에 숨어서 듣고 보아야 했고요. 그리고 싸움이 끝나고 결국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면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통곡하셨어요. 어머니 눈두덩이며 온몸에는 시퍼런 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어릴 때는 마냥 무서웠지만 좀 커서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아버지가 믿고 싫더라고요. 며칠에 한 번 아니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불쑥 나타나 자기 마음대로 집에 있다가 또 옷까지만 쏙 챙겨서는 나가는 아버지에게 딸이 어떻게 정을 붙이겠어요. 나중에는 엄마도 아예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묵묵히 돈을 벌어 저희 둘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빨리 두 분이 이혼하시기를 바랐죠. 엄마, 아까 아빠 들어왔다가 밥 차려달라고 하더니 옷만 갈아입고 나갔어. 그래? 이번에 한 달 만에 들어온 건가? 밥은 차려드렸어? 아니, 집에 밥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도 그냥 친구 핑계대고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옷만 챙겨서 나갔던데? 에휴, 얘는 그래도 아빠인데 집에 있는 밥이나 퍼주지 그랬어. 엄마, 그냥 이혼하면 안 돼? 이번에도 안방 서랍 뒤지면서 돈 없냐고 하는데 진짜 지겹지도 않아? 그래도 서류상 아빠가 있는 거랑 없는 거는 달라. 또 이제 와서 그게 뭐 중요하니?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엄마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가끔 찾아오는 아버지가 이제는 돈이 궁한지 엄마가 집안에 숨겨놓은 통장이며 비상금을 털어가도 별 말하지 않으실 정도였어요.
그냥 내가 돈을 더 간수자라고 잘 숨겨놓으면 된다고 저에게도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실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꼭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제 기억상 아버지 역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때 단 한 번도 있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그동안 제대로 아버지 역할도 하지 않은 아버지인데 왜 굳이 서류상 정리를 안 하는지 오히려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기 위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어요. 가정부 일을 나가기도 하고 새벽에 건물 청소를 시작으로 낮에는 식당 일도 하시고 밤에 제가 잠들면 목욕탕 청소 일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무렵에는 동네 큰 식당에서 오래 일을 하셨고요. 평생을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신 거였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저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도 보내고 대학까지 가르칠 정도로 정말 큰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과로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갔지만 엄마는 벌써 퇴원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왜 퇴원을 해? 입원해야 한다며. 입원은 무슨 뭐 큰 병 걸렸니? 그냥 좀 쉬면 된대. 괜찮아. 아니야, 방금 의사 선생님이 간 수치도 안 좋다고 하루 정도 링겔 맞고 상태 보자고 했어. 아, 빨리 들어가. 아유 됐다니까. 하루 입원하면 돈이 얼만데. 이번 달에 너 학원 특강비도 내야 하는데 뭐 하룻밤 자는데 돈을 써. 엄마, 나 진짜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 그날 저는 저도 모르게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에게 고함을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저희를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잘못될까봐 달려오는 내내 마음을 졸였던 저는 아픈데도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엄마를 보자 울음이 터져버렸죠. 그날 엄마는 저를 달래기 위해 다시 입원을 해서 하루를 푹 쉬었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서 달래주셨죠. 엄마는 괜찮다고. 꼭 건강하게 살아서 네 옆에 오래오래 있을 테니 걱정 말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편안하게 푹 쉰 건 그날이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엄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퇴원을 해서 바로 또 식당으로 출근을 하셨으니까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을 하니 저 역시 한시도 허투루 할 수 없었어요. 저 역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가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틈나면 찾아와 돈을 뜯어갔어요. 액수가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차비가 없다는 치사한 소리까지 하면서 저에게서까지 푼돈을 뜯어가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아니라 왼수였죠. 진짜 징글징글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라고 왜 대학 가서 잘생기고 멋진 선배와 알콩달콩 연애를 하는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남자를 만나는 일은 마냥 가슴 두근거리는 일만은 아니었어요. 보통 어릴 때 하는 연애는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다정한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연락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런 사소한 것에 목을 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자기야 나 왔어. 밥 먹으러 가자. 이 앞에 새로 식당 생긴데 거기 엄청 좋대. 그냥 학생 식당이나 가. 거기 밥값이 얼만데. 너 용돈이 얼만데 그렇게 돈을 써? 괜찮아 내가 살게. 걱정하지 마. 너 이 가방은 뭐야? 못 보던 건데 갖고 싶어 하더니 새로 샀어? 괜찮지? 엄마 카드 빌려서 샀지. 나 아직 엄마 카드 있어. 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 너는 왜 그렇게 경제 개념이 없니? 네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거야? 실망이다. 나 밥 생각 없으니까 너나 가서 먹어. 어른이었으면 생활력 강하고 경제 개념 제대로 박혔다고 좋아했을지도 모르지만 20대 남자들 중 이런 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대부분 널 만나면 엄마를 만나 잔소리를 듣는 것 같다고 질려하면서 떠나거나 아니면 제가 한심해하면서 퇴짜를 놓기 일쑤였죠. 그때 저는 그 나이에 맞는 연애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가정적이고 경제적 개념이 잘 박혀 있는지를 따져대느라 제대로 된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때 제 별명은 엄마 아니면 시어머니, 잔소리꾼 뭐 대충 그랬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남자나 연애에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빨리 학교를 졸업해서 얼른 회사에 취직해 돈을 버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빨리 했어요. 제가 취직을 해 돈을 벌어 저는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엄마는 계속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다면서 말이죠. 회사를 다니다 저는 재테크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직장인들끼리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모으는지 노하우며 요령 같은 것을 같이 공부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모임이었죠. 약간 웃기기는 하지만 그렇게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 모임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돈 이야기만 하면 친구들이 이상한 취급을 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말 꺼내기가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전부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모임을 나가다 한 남자를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도 모임 열성 회원이었고요. 알고 보니 회사도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회사도 가까운데 언제 근처에서 밥을 먹자고 했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가 진짜 제가 아는 맛집이에요. 겉은 허름하지만 싸고 맛있어요. 이런 곳 괜찮으세요?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요. 식당은 싸고 맛있으면 되지. 분위기도 이만하면 조용하네요. 가격도 너무 싸고. 전 좋아요. 다행이에요. 보통은 여기 데려오면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서 고민을 했거든요. 문득 지나가는 길에 생각이 나서 왔다는 그 사람은 허름한 시골 식당 같은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시내에 이런 식당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비주얼이었지만 오히려 토속적인 분위기도 나고 가격은 싼데 너무 맛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둘이 같이 식사를 했지만 말도 잘 통하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이후로도 종종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는 모임 외에도 둘이만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죠. 저도 그 사람이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였죠. 경제관념도 확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나중에 결혼해서 처자식을 확실히 먹여 살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서로 호감을 키워가던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콩달콩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어느덧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를 소개하자 엄마는 성실하고 건실해 보인다고 제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좋아하셨어요. 남자친구 역시 엄마에게도 잘했고요. 엄마 말로는 딱 보면 안다고 절대 딴짓을 안 할 사람이라나요. 그러면서 잘해주셨죠.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가기 전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엄청 실용적이고 알뜰하게 사셔. 아마 자기 정말 좋아하실 거야. 아, 그럼 자기가 그렇게 경제관념 확실한 것도 어머니에게 배운 거야? 어쩐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했어. 아이고, 얼른 가자. 너무 긴장 안 해도 돼. 남자친구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엄마와는 딱히 연락은 잘 안 하고 따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잘 안 오냐고 했더니 그냥 엄마와 누나 사이가 그저 그래서 자주 보는 건 아니라고 하길래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집집마다 말하기 어려운 사연 같은 것 한두 개는 다 있잖아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나중에 상견례 할 때 겨우 얼굴을 보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아니 설명을 하지 못한 것에는 어마어마한 내막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막상 가보니 남자친구 집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작은 빌라에 남자친구와 엄마 이렇게 둘이 살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요.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 때문에 혼자 살고 계시는 중이라고만 하고
내가 인사를 갔는데도 그냥 바빠서 못 온다고만 얼버무렸어요. 그건 역시 저는 그러려니 하고 더 묻지 않았어요. 저도 딱히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으니 말이죠.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히 차를 마시다가 남자친구가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보통은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하지만 나가서 먹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일어나려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밥 먹으러 어디로 갈 거야? 근데 아들 네가 밥 사주는 거지? 알았어. 내가 살게. 어디 갈 거야? 진짜지? 진짜 아들 네가 사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되는 거지. 네가 산다고 약속한 거다. 아이, 알았어. 엄마. 그만 물어봐. 내가 저녁 살 테니까. 남자친구 어머니는 애처럼 좋아하면서 몇 번이고 남자친구에게 밥을 사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자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갈 만한 곳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데이트를 할 때도 늘 저렴한 곳, 가성비가 좋은 곳만 다녔거든요. 그 무슨 기념일이나 심지어 프로포즈를 할 때도 한강공원에서 한 터라 저희는 그간 그 흔한 고급 레스토랑도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곳은 1인분 가격도 어마어마한 곳이더라고요. 메뉴판을 확인한 남자친구의 표정도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장 비싼 메뉴를 골라서 주문을 했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메뉴가 이거예요. 그럼 이걸로 주세요. 엄마, 그거 말고 이걸로 드시는 거 어때요?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 정도는 다 먹어. 이걸로 주시고 여기 술 뭐 있어요? 제일 좋은 술 추천해 주세요. 엄마, 술은 안 돼요. 그냥 식사만 하세요. 누가 보면 남자친구 어머니가 사는 줄 순간 착각할 정도였어요. 남친이 짜증을 내자 남친 어머니는 술은 시키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도 마음껏 추가 메뉴를 시키고 음료수를 시켜서 실컷 먹고 마셨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저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회사 다닌다면서 연봉은 얼마예요? 네? 이 사람과 비슷한 정도예요. 그러면 그리 많지는 않네. 돈은 얼마 모아놨어? 부모님이 결혼할 때 돈은 좀 보태주시고. 네? 그건... 엄마,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고 식사나 하세요. 식사 자리는 편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불편한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해서 곤란했죠. 거기에 식사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조마조마했고요. 남자친구 역시 제대로 식사를 즐기지도 못하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고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솔직히 말해버렸어요. 나 너무 불편했어. 왜 저렇게 내 연봉이며 돈에 관심이 많으신 거야? 나 마음에 안 든다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야, 뭐야. 미안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 아니야. 식사비는 얼마 나왔어? 세상에. 내가 싫어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냥 원래 돈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 미안해.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한참을 사과를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결혼하고 나면 별로 볼 일 많이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그냥 저희끼리 힘을 모아 결혼을 하고 집을 얻자고 했고 저 역시 거기에 동의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부르더니 통장 하나를 내주시더라고요. 그거 엄마가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거야. 가져가서 보태. 이게 얼마야? 5천만 원이나 되잖아. 아니야, 엄마.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받아. 내가 더 주고 싶은데 미안해. 엄마도 곧 가게 차릴 준비하느라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우리 딸 잘 살아야 해. 응? 저는 펑펑 울었어요. 그건 엄마의 피땀 눈물이라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엄마에게 그 돈은 5천이 아니라
5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 사실을 듣고 남자친구도 저희 엄마에게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사실 집을 얻으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했는데 엄마가 돈을 보태주셔서 대출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었으니 정말 큰 힘이 되었죠.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정말 돈 한 푼 안 보태주더라고요. 원래 바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상 친정엄마에게 돈을 받고 났더니 약간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거기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주는 생활비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보다 고작 2살 많았는데 자기는 힘든 일은 못한다며 그냥 집에서 놀고만 있는 중이었어요. 누군 안 힘들어서 평생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점점 꼴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뭐 하나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저희 결혼 준비하는 것마다 나서고 아는 척하면서 간섭하려는 것도 별로였어요. 게다가 어쩌다 얼굴을 볼 때마다 밥 한 번 차려준 적도 없으면서 매번 밥은 누가 사냐며 계속 얻어먹으려고만 해 하루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저 밥 좀 사주세요. 뭐? 내가? 네, 저희 엄마가 5천 주셨어도 전재산 탈탈 털고 대출까지 받아서 결혼하는 거라 조금 쪼들려요. 어머니는 저희 밥이라도 사주세요. 남친 어머니의 표정이 단번에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모른 척 맛있는 것 좀 사달라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졸라댔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데려간 곳은 돼지고기 무한리필 식당이었어요. 기가 막혔지만 뭐 고기라도 실컷 먹자고 들어갔더니 남친 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고요. 계속 고기 더 가져와라, 반찬 가져와라, 불판 갈아라, 상추 더 가져와라. 자기는 꼼짝도 안 하면서 저를 먹지도 못하게 들들 볶길래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무시하고 남자친구에게 이랬죠. 오빠, 뭐 하고 있어? 빨리 움직여. 어머니가 고기 더 가져오라 하시잖아. 상추도. 그러고 저도 꾸역꾸역 고기를 먹었어요. 사이다를 한 병 시키고 싶었지만 그것도 눈치를 주더라고요. 정말 치사해서. 그렇게 식사를 마치려는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은 그 뒤였어요. 남친 어머니는 정말 무리다 싶을 정도로 꾸역꾸역 많은 양의 고기를 먹더니 우리가 배가 불러 더 이상 못 먹겠다는데도 계속 고기를 가져오라 하더니 고기를 굽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다 드실 수 있으세요? 이미 많이 드셨잖아요. 아유, 그래. 다 먹어. 다 먹으니까 고기나 더 가져와. 아이, 그럼 얼마든지 갖다 드릴 테니까 먹고 더 구우세요. 남겠어요. 남기는 뭐가 남는다 그래. 얼른 고기나 더 가져와라. 아유, 빨리. 저랑 오빠는 더 이상 못 먹어요, 어머니. 지금 5인분 가까이 구우신 거예요. 제가 계속 말리자 남친 어머니는 저에게 좀 조용히 하라더니 고기를 먹지도 않고 한참을 구워서 옆 접시에 쌓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집에서 가져온 위생팩을 꺼내 그 고기를 전부 위생팩에 쑥 넣어서는 가방에 홀라당 챙기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남자친구가 기겁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저 역시 충격을 받았어요. 남친 어머니가 챙긴 고기의 양은 어른 4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꽤 많았어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식사를 마치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선언했죠. 나 다시는 당신 어머니랑 밖에서 밥 안 먹어. 알았어? 그래, 내가 미안해. 됐고. 결혼하고 최대한 안 만나게 하고 식사 자리는 절대 만들지 마. 약속해줘. 남자친구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좀 얄미웠다면 그때는 정 떨어졌다고나 할까요? 좀 그랬어요. 그래놓고 상견례 자리에서 자랑은 얼마나 하던지 자기 아들이 너무 잘났고 예전에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한참을 떠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엄마에게 이랬어요. 사부인 식당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아유, 그래. 그 나이에 일하기 안 힘드세요? 아유, 괜찮아요. 워낙 일하는데 인이 백여서. 그래. 그 식당은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장사는 잘 되고요. 뭐 제 가게도 아니고 잘은 몰라서요. 장사는 그럭저럭 되는 것 같아요. 엄마,
본인 식당이 아니에요? 아유, 코나이까지 일하셨다면서 아직 자기 식당 하나 없어요. 그래. 그러자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남자친구의 누나가 갑자기 나섰어요. 엄마, 예의 없게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만 좀 해. 헛소리라니. 얘는 무슨 그런 말을 이 앞에서?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밥이나 먹어. 엄마가 이런데 언제 와보겠어. 속으로 어찌나 시원하던지. 남자친구의 누나는 키도 훤칠하고 서글서글한 인상의 멋쟁이였어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매사가 분명하고 정확해 보였고요.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해서 잘 살아줘요. 앞으로 잘 부탁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그리고 혹시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면 언제든 내게 연락해요. 응? 네, 너무 든든해요. 꼭 연락해요.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그리고 너 결혼한다면서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그러면서 남자친구에게도 제대로 행동하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속이 시원하고 의지가 되더라고요. 뭐 사실 남자친구의 누나가 정확히 왜 저러는지는 잘 몰랐지만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별 탈 없이 잘 살았죠. 결혼식을 올린 직후에 저는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결혼식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도 그리고 저의 아버지도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 아버지는 기가 막히게도 결혼식 당일날 아침에 늦잠을 자서 못 온다나요. 그딴 소리를 하길래 그냥 알았다 하고 말았어요. 사실 큰 기대도 없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아버지도 안 오신다 하길래 저는 자세히 묻지 않았고요. 시아버지는 약간 떨어진 시골에서 큰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중이시더라고요. 논농사며 각종 채소도 키우시는 중인데 일이 힘드시지는 않냐고 했지만 별말 없이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별다른 말 없이 저희를 한우 고깃집으로 데려가 밥을 사주고는 저희가 올라갈 때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결혼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아무튼 잘 올라가고. 아버님,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넣어두세요. 그냥 해줄 게 없어서 그렇다. 이거라도 가져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둘이 사이좋게 지내고. 네, 감사해요 아버님. 종종 올게요. 고맙다.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둘이 잘 살면 돼. 알았지?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좋은 분이셨어요. 결혼하고 좀 시간이 지나 보니 시아버지와 시누는 자주 왕래도 하고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전혀 그 어떤 교류도 없었어요. 결국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사실 두 분이 헤어지셨어. 그런데 두 분 사이 앙금이 깊어. 안 그래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어. 왜 미리 이야기를 안 했어. 그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서류 정리까지 한 지는 얼마 안 되었거든. 두 분 사이가 원래 안 좋으셨어? 뭐 다른 문제가 있었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말하기가 복잡해. 차차 알게 될 거야. 시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닌 것 같기도 했지만 따로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라 하길래 저는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말았어요. 부부가 자식까지 낳고 오래 살다가 헤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딱 집어 하나로 말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건 두 분이 서로 얼굴도 보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그 문제만 빼면 저희는 잘 살았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또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월급을 타면 시어머니 생활비를 빼면 전부 저에게 바치고 자기는 최소한의 용돈만 쓰면서 살았고요. 시어머니 생활비가 마음에 안 들기는 했지만 남편이 번 돈으로 어머니 생활까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역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했죠. 저희는 곧 2살 터울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는 시아버지도 몸조리에 보태라 돈을 보내주시고 신우도 돈을 주셨어요. 친정엄마는 그 바쁜 와중에 직접 와서 산후조리원비도 전부 내주셨고요. 하지만 그때도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놓고 저희에게 바라는 게 제일 많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자주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홈쇼핑 어디를 틀어봐라. 저거 이쁘지 않니? 저 옷 어떠니? 내가 요즘 입을 옷이 없다 이러는데 어찌나 얄미운지. 신혼 초에는 시어머니의 저런 수법에 넘어가 몇 번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사드린 적도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 연차가 쌓이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싹 잘랐어요. 홈쇼핑 틀어봐라. 저기 원피스 너무 이쁘지 않니? 네, 너무 이쁘네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혹시 어머니 저 사주시려고요? 뭐? 아이 그냥 예뻐서 물어본 거야. 나도 저런 원피스 하나 있으면 놀러 갈 때 좋을 것 같아서. 아유, 어머니 전에도 옷 사셨으면서 뭘 또 사세요. 저야말로 딱 저런 원피스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눈치 없는 척 몇 번 했더니 그 이후로는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도 제 앞에서 누구네 며느리가 약을 지어줬다, 뭘 사줬다 하면 저 역시 내 친구는 시어머니에게 폐물을 받았다, 뭘 받았다 이래버렸고요.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다 오는데 카드 회사에서 남편 앞으로 우편물이 와 있더라고요. 독촉장이었죠. 이거 뭐야? 무슨 카드값이 이렇게 나와? 뭐? 카드값?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카드 말해봐. 너 바람 피니? 여자 옷은 뭐고 장본 건 뭐야? 이거 우리 엄마가 쓰는 거야. 내가 카드 한 장 드렸거든. 뭐? 아니 당신이 왜 카드를 줘? 사실 우리 엄마 신용불량자라 카드를 못 만들어. 요즘 카드가 없으니까 영 불편하다 하셔서 조금만 쓰라고 했는데 기가 막혔어요. 아니 어찌된 일이냐고 제가 남편은 닥달하자 남편이 결국 모든 걸 실토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예전에 다단계에 빠졌어. 그때 빚이 너무 많이 생겨서 힘들었고 우리 살던 집도 그때 날라갔고. 뭐? 그럼 그때 신용불량자가 된 거야? 아빠가 우리라도 살리려고 서류상 이혼을 한 거야. 엄마 빚 갚느라 다니던 회사도 관두셔야 했거든. 그러다 진짜 갈라선 거고. 기가 막혀서. 그런 분에게 카드를 주면 어떡해. 너무 사정을 하길래. 그리고 정말 조금만 쓰고 엄마가 갚겠다고 했거든. 저는 당장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갔다가는 이런 사고가 반복될 것이 뻔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쓴 금액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2달치 연체가 한 번에 넘어온 상황이라 합쳐서 미납 금액이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했으니까요. 사정을 들은 신우는 한숨을 쉬더니 카드값을 갚아주셨어요. 저는 남편의 카드를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전부 해지를 했고요.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카드를 없앴다며 시어머니가 화를 내더라고요. 아우 말도 없이 카드를 없애면 어떡하니? 당장 다시 살려라. 아니요 어머니. 카드는 다시 못 드려요. 뭐?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 대꾸야? 너 진짜 혼나볼래? 어머니야말로 왜 갚지도 않을 거면서 돈을 쓰세요. 아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그러다가 아들까지 신용불량자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어요. 시어머니도 엄청 화를 냈지만 저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고요. 그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전 무시했죠. 그 이후로도 시모는 사고를 골고루 쳤어요. 정말 뻔뻔하게 돈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도 많은 것이 바로 시모였죠. 그때마다 남편이 제 앞에서 빌고 뒤에서는 신우가 저를 달래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제 친정엄마가 드디어 식당을 개업하시게 되었어요. 상가까지 분양을 받으셔서 횟집을 오픈하시게 된 거였죠.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정말 제가 다 눈물이 날 지경으로 기쁘더라고요. 엄마를 도와 개업식 준비로 정신이 없는데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해왔어요. 그동안은 사이가 소원해져서 통화도 잘 안 했는데 말이죠. 시모는 가게가 어디냐, 개업식은 언제냐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어머니 그날 오시려고요? 그날은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날 제가 모실게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개업인데 가봐야지. 그래야 돌이지.
친구랑 가서 축하도 할게. 솔직히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축하하러 온다는 사람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었죠. 그렇게 개업식을 하는 날 엄마와 가게에 있는 전 직원과 저 그리고 남편까지 총동원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출입문으로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 뒤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단체로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세어보니 전부 50명이나 되더군요. 우리 동창이 여기 살 거니까 딱 500만 원어치만 먹고 갈 거야. 사돈께는 미리 말해놔라. 네? 동창회를요? 그래, 빨리 자리 좀 만들어. 아유, 비켜. 사람 들어가게.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게 들어가는데 아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저는 그 어이없는 요구에 웃으면서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럼요. 맘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님들을 가게로 들였어요. 그리고 1시간 뒤 전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죠. 경찰관님, 전부 다 체포해 주세요. 무전취식자들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개업식에 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냥 친구 한두 분 정도와 같이 와서 몇십만 원어치 식사를 하고 가면 그냥 사돈 식사 한 끼 대접했다, 좋은 일 했다. 그렇게 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도 했어요. 친정엄마에게 그간의 사건들도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귀띔을 해두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의 식당 개업식 날 무려 50명의 사람을 몰고 오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뭐 500만 원, 딱 500만 원 어치만 먹고 간다고요. 그 돈을 미리 맡겨놓기라도 했나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이건 개업 첫날 우리 엄마 가게를 망하게 할 작정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좁은 가게에 갑자기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정신없이 자리를 잡고 주문을 해대니 가게는 순식간에 그야말로 시장 난리통이 되어버렸어요. 그 와중에서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사람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제일 설쳤어요. 마음껏 시켜. 오늘은 내가 쏘니까. 어허, 여기 많이 팔아주자. 아이고, 좋다. 여기 제일 비싼 회로 줘. 얼른. 우리도. 아이, 그리고 술도 좀 줘요. 여기 물수건은 없나? 아유, 여기 물도 좀 주고 그 음료수랑 반찬 빨리빨리 세팅해. 왜 이렇게 느려? 저는 남편에게 가서 잔말 말고 가서 빨리 일이나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시어머니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죠. 매상을 500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결제는 하시는 거죠? 아유, 진짜로. 뭐 음식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 알았으니까 그 사부인한테 얘기나 해놔. 아니다. 내가 이야기해야겠다. 아니 엄마가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분명히 돈 내시는 거 맞죠? 어머, 그러면 우리가 뭐 돈도 안 내고 이러는 것 같아? 아, 나와봐.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사부인 어딨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눈을 치뜨면서 주방에서 정신이 없는 친정엄마에게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할 리가 없잖아요. 그저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는 곧바로 일행으로 돌아가서 나대는 꼴이 우스웠어요. 저는 조용히 홀 직원들에게 다른 손님들에게 재료가 떨어졌다고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 하나씩을 줘서 일찍 돌려보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손님도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50명이 가게를 꽉 채운 데다가 어찌나 시끄럽게 떠들고 술을 마시며 함부로 행동을 하며 난리를 치는지 다른 손님을 받을 상황도 아니긴 했어요. 그 인간들은 음식이며 술도 제일 비싼 걸 시켜놓고 거나하게 술을 마셔대며 떠들고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뭘 가져와라 말아라 빨리 움직여라 타박을 해대는데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정말 이 세상 진상이란 진상은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술이 오르는지 아예 작정하고 식당에서 노래까지 불러 제끼며 난리를 치는데 그 제일 앞에 나서서 설치는 사람이 시모라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그 동창 모임의 회장이라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회장은 이미 술에 얼큰이 취해 저희 홀 여직원에게 술을 따라봐라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를 기다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문을 잠갔어요. 혹시 도망가는 인간들이 있을까 봐였죠. 제가 그렇게 출입문을 딱 잠가놓고 그 앞에서 그 인간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신고를 한 지 10분이 채 안 되어 경찰차를 타고 경찰이 등장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이 되었죠. 경찰관님, 전부 다 체포해 주세요. 무전취식자들이에요. 아, 예. 자, 다들 조용히 하고 제자리에 앉아들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경찰이 왜 와? 거기 고함 지르는 분, 자꾸 그러면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세요. 제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술을 먹고 고래고래 악을 쓰며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그 노래에 맞춰 남녀가 쌍쌍이 껴안고 블루스를 추는 장면을 보고 같이 어이없어 했어요. 다들 얼음이 되어 가게에는 정적만 가득한데 그 조용함을 깬 것은 바로 시모였죠. 야, 이러는 법이 어딨어.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를 해? 네, 감히 신고를 했네요.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말도 다 마치지 못했어요. 주방에서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나타난 경찰의 상황을 지켜보던 친정엄마가 얼른 튀어나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거든요. 뭐? 감히? 이게 어디서 내 딸한테 함부로 대해? 야, 나. 네가 사돈머리채를 잡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그러는 너는 어디 감히 사돈집 개업날 와서 행패야? 이 세상에 사돈이라고 공짜로 술 먹고 밥 먹어도 되는 법이 있어? 저는 말리는 척 엄마를 다독여 대충 떼어냈어요. 남편과 경찰들도 개입해서 둘을 말렸죠. 저는 경찰에게 전부 다 잡아가라고 했어요. 제가 냉정하게 다 연행을 하시라 했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은 사정을 하다가 화를 내다가 고함을 지르다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경찰서로 가지 못하고 조서를 받으러 다른 경찰이 경찰버스를 불러야 할 지경이었죠. 그때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뭐? 그게 네가 지금 할 소리니? 저는 팔을 뿌리치고 남편의 뺨을 대차게 갈겼어요. 내가 너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내 편 들어줄 거 기대 안 하니까 너도 네 엄마랑 같이 가. 지겨워 이제. 여보,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을 받고 끝낼 수도 있잖아. 됐으니까 너도 가라고. 난 그럴 생각 없다고. 당신들 절대 용서 못해. 경찰이 더 도착하자 가게는 완전히 난리통이 되었어요. 친한 동창들이라던 친구들은 시어머니를 향해 욕을 퍼부었고 개 중에는 뺨을 때리고 머리채까지 휘어잡는 과격한 사람들도 있었죠. 경찰들이 말렸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대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동창회라던 모임이 사실 산악회였더라고요. 우리 가게에 온 인간들이 거의 불륜해.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죠. 게다가 집에는 회사 일이다 뭐다 거짓말을 한 인간들이 수두룩했고요. 경찰이 빨리 돈을 내던지 아니면 조서를 쓰고 경찰서로 가야 한다 하자 기겁을 한 사람들은 앞다투어 저에게 달려와 빌었어요. 아유, 사장님, 저희는 진짜 몰랐어요. 저 여자가 가자고 해서 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낸다고 해서 일부러 여기로 모르고 왔어요. 어쩐지 미리 예약해 놓은 식당 취소까지 해가면서 차로 30분 걸리는 여기로 끌고 오더니 아유, 저 나쁜 년. 저희가 먹은 밥값은 내겠습니다. 얼마든 다요. 예, 그 뭐냐. 손해배상 그것도 하겠습니다. 경찰은 제발 신고는 취소해 주세요. 경찰의 중재로 저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신 가격을 정확히 사람 머릿수대로 나누고 거기에 피해 보상비까지 더 얹어내라고 했어요. 경찰도 그것만 계산을 하면 바로 돌아갈 수 있다 했고요. 사람들은 군말 없이 재빨리 결제를 하더라고요. 가게 식사 대금은 총 800만 원이 넘었어요. 그걸 50명으로 나눠봐야 10만 원 남짓이잖아요. 저는 인당 20만 원씩 넉넉하게 돈을 받아내었죠. 사람들은 앞다투어 카드며 현금을 꺼내어 값을 치루었고 모자란 사람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도 했어요.
그렇게 결제를 마친 사람들은 황급히 가게를 떠났어요. 물론 가게를 떠나기 전 시어머니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고 욕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당신 다시는 나올 생각도 하지 마. 응?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동안 회비도 밀리고 밥값도 안 내더니 결국 이 사달을 내네. 에라이 나쁜 년. 내가 이야기해서 당신은 영구 제명할 거야. 아유 재수 없어. 시모는 어떻게 변명을 해보려다 통하지 않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어요. 사람들에게 쥐어뜯긴 산발을 하고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울다가 저희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경찰분들에게 냉정하게 말했죠. 저분은 자기 목 안 낼 생각인가 본데 데리고 가세요. 아우 저는 모르겠어요. 예. 아우 너 어쩜 이러니. 난 네 시어머니야. 이럴 수는 없다. 경찰관님 여기 제 친정엄마 가게인데 사돈이면 와서 밥 먹고 돈 안 내고 가도 괜찮은 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유 아니죠. 가게 사장님이 원하시면 법대로 처리해야죠.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저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뒤에 앉아있던 친정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경찰에 연행되어 갔어요. 아주 울며불며 누가 보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경찰에 체포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남편은 저와 자기 엄마 사이에서 쩔쩔매면서 쭈뼛대다가 자기 엄마를 따라 경찰서로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휩쓸고 나간 가게 안은 폐허나 다름없었어요. 모든 식탁 위에 먹다 남은 음식과 술병, 술잔들과 쓰러진 반찬이며 정말 온 가게가 엉망진창이었죠. 저는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퇴근을 시키고 친정 엄마와 묵묵하게 가게를 치웠어요.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시어머니와의 지겨운 관계를 정리하겠다 결심을 했던 것이죠. 남편과의 관계 역시 말이에요. 시어머니에게는 남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던 전적이 있잖아요. 정과는 아니지만 예전에도 카드값을 갚지 않다 고발이 되고 대출이며 소소하게 사람들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한 기록들이 꽤 있었다 하더라고요. 남편마저 그럴 줄은 몰랐다고 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빌려 쓰고 또 갚지 않고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거기에 이번에는 전체 금액도 컸잖아요. 그걸 주동한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사실이 가장 치명적이었죠. 정말 까딱하다가는 큰일 날 뻔한 걸 결국 남편이 변상을 하기로 하고 훈방 조치가 되었어요. 아무리 제가 엄벌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가게 사장의 사돈이고 보호자가 사위인 것이 참작이 되었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내고 한참 청소를 하고 있는 가게로 밤늦게 찾아와 저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여보. 장모님 정말 제가 들을 말씀이 없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냥 끝내자고. 이렇게 사는 거 진짜 지겹다. 아니야 절대로 안 돼. 나 진짜 우리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살게. 앞으로 당분간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했다. 내가 더 잘할게. 너 그놈의 내가 잘할게 소리만 몇 년째인 줄 알아? 아니야. 이제는 끝낼 때가 됐어. 아 이제 나 정신 차렸다니까. 부탁이야. 이렇게 당신이랑 아이들 잃을 수는 없어. 그러면서 제 다리를 붙들고 우는데 사람 마음이 왜 그런 걸까요? 그래도 그동안 같이 살아왔던 정이 있다고 그렇게 울며불며 사정을 하는 남편 입장도 짠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그날은 친정엄마가 남편을 다독이고 달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갔죠. 친정엄마는 그래도 애들 아빠라고 제 남편도 힘들 거라고 했지만 그걸 누가 모르나요? 저 역시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음 날에는 이야기를 들은 신우가 달려와 저에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내가 옳게 볼 면목이 없어. 아휴, 이거 받아. 내가 좀 넉넉히 넣었어. 아유 아니에요. 형님 음식값은 어제 애들 아빠가 다 냈어요. 그게 옳게 돈이지 어디 개돈이야? 아우 이거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그리고 옳게 부탁이야. 형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쉽게 결심한 거 아니에요. 알아. 아유, 나도 아는데 내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 이번에 걔도 정말 많이 느꼈을 거야.
엄마는 내가 책임지고 멀리 멀리 치울게.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응? 이 일이 알려지자 시아버지는 극대노해서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빼버리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던 빌라는 시아버지가 그래도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얻어주셨던 시아버지 명의의 집이었더라고요. 시아버지 역시 제게 아들을 부탁하셨어요. 그 애 엄마가 집을 말아먹은 게 그 애가 중학교 다닐 때야. 그전에는 내가 사업을 작게 해서 그나마 먹고 살만 했거든. 대체 어머니가 얼마나 사고를 치셨길래 아버님은 사업도 접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던 집, 내 회사 사무실이랑 공장까지 전부 담보로 돈을 빌려서 난리 났다면은 그게 믿어지냐? 그때 정말 참담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시 시어머니가 날린 돈만 수십억이었어요. 시아버지 역시 졸지에 모든 재산을 잃고 그러고도 감당 못하게 계속 줄줄이 나오는 빚에 서류상 이혼을 했던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직 어린 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해주고 자기는 시골로 떠난 거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골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신우도 다니던 학교마저 그만두고 밤낮으로 일을 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돈 사고를 쳐댔대요. 그때마다 가족들의 희생으로 돈을 갚고 자신은 처벌을 면했던 것이고요. 결국 그 상황에 지친 시아버지와 신우는 치를 떨며 시어머니와 거의 절연을 하다시피 했지만 제 남편은 그 일이 벌어졌을 당시 중학생이라 아직 어렸고 그래서 자세한 상황은 몰랐대요. 그러니 아직 그래도 엄마라고 편을 들어주며 옆에 있었던 것이었고요. 시아버지 역시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며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말이죠.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가 사시는 지역 근처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작은 월세방에 내려놓으셨고요. 자, 여기가 당신 살 곳이니까 이제 여기서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아. 여기가 어디야? 아우, 이런 집에서 혼자 살라고? 나는 못해. 원래 다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산다고. 다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그냥 당신 있는 곳으로 가서 살게. 어? 이거 놔. 그리고 여기 월세방이야. 다음 달부터는 당신이 방세 내야 한다고. 알았어? 시어머니는 울면서 여기저기 빌었지만 편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동안 시아버지에게도 생활비를 받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애들에게 손 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힘든 와중에도 꼬박꼬박 시어머니 생활비를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신우도 기막혀 했어요. 왜냐하면 신우 역시 동생들 사는데 괜히 엄마 부담 주지 말라고 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냈기 때문이었죠. 그래놓고 시어머니는 저희들에게까지 생활비를 타갔던 거였어요. 세 사람에게 탄 한 달 생활비만 해도 웬만한 가족 하나는 충분히 먹고 살만한 액수였어요. 거기에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신우에게도 징징대서 카드를 받아서 쓰고 있었더군요. 정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지하 월세방에 살면서 식당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시아버지가 어떻게 사나 점검도 하고 혹시라도 저희에게 올까봐 감시도 할 겸 들여다본다고 하셨어요. 늘 불평불만이 많지만 월세도 밀리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요. 솔직히 아직 몸 아픈 곳 없고 일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만하면 정말 잘 지내시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굳은 결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편이 저에게 매달리며 울며 불며 사정을 하는 중이에요. 제발 애들 생각하라고 하는데 또 아직 어린 두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기도 해요. 특히 둘 다 아들이라 나중에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텐데 그냥 눈 딱 감고 봐줄까 싶다가 또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 정작 이혼을 한 사람은 친정엄마셨어요. 이참에 엄마는 아버지와 서류 정리를 끝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맺고 끊을 때를 알아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라고
아직 니네 부부 연을 끝낼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남편 한 명만 생각하면 그 입장이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지만 또 이러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늙고 병들었을 때가 또 걱정이기도 하고요. 신우가 그때는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무조건 그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시아버지도 계신데 말이죠. 하지만 신우 역시 이런 가정사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일만 하면서 오직 동생 잘 살기만 바라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기도 마음이 짠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느 누군가는 결혼 생활이란 원래 온갖 역경을 딛고 부부가 같이 헤쳐나가는 것이라고, 원래 온갖 일을 다 겪는 거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맺고 끊을 때를 알아야지 괜히 마음 약해졌다, 내 발등 내가 찍는 거라고도 하잖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만은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누구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잘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럼 저는 허심탄회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